그래서 나는 땀이 덜 나는 왼손으로 여자의 오른손을 잡으면서 말했다. 우리 아이도 생일이 4월 1일이면 좋겠다. 지금 그거 나한테 청혼하는 거야? 여자의 목소리가 약간 떨리는 듯 했다. 너무 추워서 그랬는지 모른다. 내 대답은 짧았다. 내가 듣기에도 무뚝뚝했는데 이상하게 여자에게 청혼을 하는 순간 가슴이 하나도 떨리지 않았다. 고독의 의무. 윤성희. 내가 태어난 날 아버지는 출장 중이었다. 외할머니는 MC로 출장을 간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렸다. 감은 그다지 좋지 않았다고 한다. 예정일을 한 달이나 남겨두었기에 아버진 외할머니의 말을 믿지 않았다. 때마침 그날은 4월 1일 만우절이었다. 외할머니는 웃음이 많은 분이었다. 전쟁통에 부모를 잃고 두 동생을 키워야 했는데 그때 어린 동생들이 슬프지 않도록 사소한 것에도 기쁘게 웃어야 했다. 그래서 웃는 게 버릇이 되어버렸다고 언젠가 외할머니는 내게 말해주었다. 외할머니는 당신의 딸이 결혼을 하고 난 뒤에는 그 사위를 골려먹는 걸 가장 큰 재미로 알았다. 아버지는 번번이 속았다. 터미널에서 몇 시간 동안 외할머니를 기다리거나 먹지 못하는 음식을 속아서 먹는 날이 많았다. 한 번은 옆집에 사는 뚱뚱한 아주머니에게 임신을 축하드립니다 라고 말해서 봉변을 당한 적도 있었다. 물론 그 축 늘어진 뱃살을 임신한 배라고 속인 것은 외할머니였다. 그러니 아버지가 내가 태어났다는 말을 믿지 않은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정말입니까, 장모님? 아버지는 몇 번이나 이렇게 되물은 다음에야 말했다. 근데 딸이에요, 아들이에요? 그래도 명색이 만우절인데 외할머니는 모든 것을 진짜로 알려줄 수 없었다. 딸이네. 아주 예쁘게 생겼어. 외할머니는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 아버지는 그날 밤 MC의 역 앞에 있는 허름한 술집에서 새벽까지 홀로 술을 마셨다.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는 직장을 그만두었다. 의사는 간암이라고 했다. 길어야 6개월이라고 의사는 너무도 덤덤하게 말했다. 내가 태어난 날 술을 마신 이후로 술이라곤 입에 대본 적이 없는 아버지였다. 나는 다니던 주산학원을 그만두었고 2살 어린 여동생은 서예학원을 그만두었다. 아버지의 얼굴이 검게 변할수록 어머니의 눈밑기미도 짙어졌다. 부모님은 시골로 집을 옮겼다. 나와 동생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트럭 뒤에 앉았다. 봄이었지만 이불 틈으로 찬바람이 들어왔다. 마을로 들어서자 분홍색의 꽃잎들이 나비처럼 동네를 날아다니고 있었다. 그 작은 꽃나비들은 동생의 머리에 앉고 어머니의 머리에도 앉았다. 그리고 아버지의 가슴에도 사뿐히 내려앉았다. 이삿짐을 나르는 동안 다른 꽃잎들은 다 떨어졌는데 아버지의 가슴에 매달린 꽃잎만은 그대로 있었다. 아버진 그 꽃잎을 떼어다가 입에 넣고는 조심스럽게 씹었다. 맛있네. 아버지의 말에 나도 바닥에 떨어진 꽃잎을 주워 먹었다. 썼다. 정말 맛있네. 나는 나와 아버지를 유심히 쳐다보고 있던 동생에게 말했다. 동생은 집 뒤로 가서는 나무에 매달린 꽃잎을 떼어다가 한 줌 듬뿍 먹었다. 얼굴이 이내 울상으로 변했다. 하지만 속았다는 걸 인정하기 싫은지 동생은 그 많은 꽃잎들을 꿀꺽 삼켜버렸다. 새로 이사한 집 마당에 서서 우리 가족은 모처럼 신나게 웃었다. 아버지는 자주 산으로 올라갔다. 등에 짊어진 커다란 배낭에는 산나물들이 가득했다. 도시에서 태어난 아버지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이름 모를 풀들이었다. 아버지가 산을 헤매는 동안 어머니는 버스로 40분 거리에 있는 한 지방대학의 구내식당에서 일을 했다. 나는 흙이 잔뜩 묻은 아버지의 운동화를 빨았다. 아버지가 아프다는 말을 들은 후부터 동생은 자주 울었다. 나는 코미디 프로그램을 빠짐없이 보았고 코미디언들의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흉내내기 시작했다. 하루 종일 말이 없던 동생은 그런 나를 보고 웃었다. 특히 지구를 떠나거라 라고 약간 콧소리를 섞어 말하면 허리를 붙잡고는 깔깔거렸다. 동생 덕분에 나는 구봉서부터 김용곤까지 모든 코미디언들의 성대모사를 할 줄 알게 되었고 학교에서는 언제나 오락부장을 했다. 아버지는 그 수많은 풀과 뿌리들의 즙을 내서 물 대신 마셨다. 의사가 말한 6개월이 지났다. 아버지가 아침에 일어나 된장국에 밥을 말아 한 그릇을 다 먹었다. 아버지가 뜯어온 풀 중 어떤 것들은 꽤 비싼 가격에 팔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래서 아버지는 더욱 자꾸 산속으로 들어갔다. 어떤 때는 며칠씩 내려오지 않는 날도 있었다. 산속에 있으면 배가 고프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아버지는 대답했다. 산속에는 먹을 게 참 많다고. 그리고 또 1년이 지났다. 아버진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을 떴고 마당을 깨끗이 쓸었다. 내가 중학교에 입학할 무렵 아버지의 얼굴에서 검은 그늘이 완전히 사라졌다. 아버지를 처음 진찰했던 의사는 믿어지지 않는 일이라고 했다. 어머닌 식당 일을 그만두었다. 아버지의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 것이다. 아버지가 산속을 헤매는 동안 어머닌 아버지가 캐온 약초들을 정성스럽게 갈아서 즙을 냈다. 그 즙들은 먹기 좋게 포장되었다. 사람들은 가격이 얼만지 상관하지 않았다. 나와 동생은 시골 학교에서는 드물게 햄이 들어간 반찬을 싸가지고 다녔다. 부모님은 집 앞에 있는 작은 텃밭을 시작으로 동네 사람들이 내놓은 논들을 조금씩 사기 시작했다. 외할머니에게도 정기적으로 용돈을 보내드렸는데 외할머니는 그때마다 전화를 걸어서는 그 돈으로 무엇을 했는지 말해주었다. 외할머니의 말에 의하면 보일러도 새로 놓았고 다른 집들처럼 컬러 텔레비전도 샀다고 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질 좋은 약초들로만 약을 만들었다. 부모님은 그 약을 사간 모든 사람들의 병이 낫길 기원하며 정성을 다했다. 그래서 뿌리가 잘리거나 상처가 난 것들은 나와 동생이 먹어야 했다. 검은색 자동차가 마당에 들어섰다. 검은색 양복을 입고 검은색 선글라스를 쓴 남자가 자동차에서 내렸다. 이봐 학생, 여기가 약 파는 집이니? 아니요. 나는 고개를 흔들었다. 남자는 사람들이 이곳이라 그랬는데 라며 말끝을 흐렸다. 아저씨, 그 약 사러 오신 거죠? 나는 순간 남자의 눈이 반짝이는 것을 보았다. 나는 남자의 귀에 대고 이렇게 소곤거렸다. 맨입으로 어떻게 알려드려요? 남자는 지갑에서 10,000원짜리 하나를 꺼냈다. 지갑은 두툼했다. 그 집이 바로 여기예요. 선글라스를 쓴 남자는 내게 속은 걸 알고는 그래도 그 정도의 장난은 봐줄 수 있다는 듯 호탕하게 웃었다. 나는 어머니에게 남자의 지갑이 두툼했다는 걸 이야기했고 어머니는 다른 사람들에게보다 조금 더 비싸게 약을 팔았다. 검은색 중형 자동차는 후진을 하다가 마당에 심어져 있는 진달래 나무를 박았다. 선글라스를 쓴 남자가 다녀간 며칠 뒤에 경찰들이 집에 들이닥쳤다. 아버진 불법 의약품을 제조했다는 이유로 구속되었다. 중형차를 타고 왔던 사람은 꽤 유명한 국회의원의 비서였다. 국회의원의 아버지는 가난 말기였는데 우리 집에서 사간 약을 먹고는 며칠 못 가 죽고 말았다는 것이다. 아버지를 빼내기 위해 어머니는 집 앞에 텃밭을 팔았다.
비옥해서 무얼 심어도 잘 자라던 땅이었다. 변호사는 법정에서 이렇게 말했다. 환자는 한 달을 넘기기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살 수 있는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닌데 무슨 죄가 있습니까? 물론 맞는 말이었다. 그래도 재판에서는 그렇게 말해선 안 되었다. 어머닌 유능하다고 소문이 난 변호사를 찾아갔다. 그 변호사는 터무니없이 비싼 수임료를 요구했다. 할 수 없이 가지고 있는 논들을 전부 팔아야 했다. 2년 후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왔다. 상업고등학교에 가겠다던 동생이 갑자기 진로를 바꿔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겠다고 했다. 동생은 약간 마른 아버지의 두 손을 잡고 말했다. 아버지, 전 약대에 가겠어요. 아버지의 눈이 촉촉해졌다. 하지만 가난말기 판정을 받았을 적에도 울지 않았던 아버지였기에 눈물은 아주 조금 눈가에 맺혔다가 이내 사라졌다. 그 후로도 아버지는 계속 약을 만들어야 했다. 처음에는 내 대학 등록금을 위해, 그리고 나중에는 동생의 대학 등록금을 위해. 하지만 약을 사러 오는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 않았다. 동생은 약대에 들어갔다. 자식이 모두 떠난 시골집에서 부모님은 텔레비전 연속극을 보며 무료한 저녁을 보내곤 했다. 대학을 졸업하던 해 방송국 공채 시험을 봤다. 코미디 프로그램의 PD가 되어 웃으면 보기 와요 라든지 유머 1번지 같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꿈이었다. 합격자 명단에 이름이 없는 것을 확인한 순간 대학 입학하던 해에 부모님이 사주셨던 구두가 문득 생각났다. 이 구두를 신고 네가 가고 싶은 곳을 마음껏 가거라. 아버지는 구두를 닦아주면서 말했다. 나는 그 구두를 할머니의 장례식장에서 잃어버렸다. 할머니가 내 구두를 신고 하늘로 날아갔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자 새 구두를 잃어버린 것이 그다지 속상하지 않았다. 참 만나다. 어머닌 젓가락질을 할 때마다 말했다. 과식을 한 탓인지 어머닌 집에 가서 며칠 동안 소화제를 먹어야 했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습관적으로 체하기 시작했다. 소화제를 먹어도 속이 가라앉지 않자 어머닌 태어나서 처음으로 종합병원을 찾았다. 의사는 위암 말기라고 했다. 수술을 하자는 의사의 말을 어머니는 듣지 않았다. 어머닌 아버지를 믿었다. 아버진 예전처럼 다시 산속을 헤매기 시작했다. 의사가 말한 3개월은 금방 지나갔다. 어머닌 아무도 몰래 눈을 감았다. 그 시간 나는 수많은 회사들의 입사 원서를 구하러 다녔고 여동생은 만성 위염 환자를 상담하고 있었고 아버진 혹시 산삼이라도 발견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산속을 헤매고 있었다. 나는 은행원이 되었다. 동생은 멋진 넥타이를 5개나 사주었고 이름조차 기억나지 않는 동창들이 찾아와 대출을 부탁했다. 대학을 다닐 적에 친했던 친구들과 매달 마지막 금요일에 모여 술을 마셨다. 술을 마시고 친구들과 헤어지는 길에 공중전화가 보이면 집에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 뭐 하세요? 그냥 있다. 1년이 지나자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다들 알게 되었다. 그래서 모임은 홀수달에 한 번씩으로 바뀌었다. 나는 여전히 술을 마시고 집에 가는 길이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 오늘 낮에 뭐 하셨어요? 산에 갔었다. 또 1년이 지나자 누군가 한 계절에 한 번씩 만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점점 나오지 않는 친구들이 늘어나더니 그나마 가을 모임에는 한 명도 나오질 않았다. 나는 늘 앉는 그 자리에 앉아 홀로 술을 마셨다. 안주로 달걀말이를 시켰는데 너무 짜서 반이나 남겨야 했다. 전화를 받은 친구들은 하나같이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모두들 회사 일이 너무 바쁘다는 거였다. 나는 화를 내고 싶었는데 이상하게 화가 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 오늘은 뭐 하셨어요? 산에 갔었다. 뭐 하러요? 네 엄마 줄 약초 캐러. 나는 공중전화 부스의 유리를 발로 툭툭 차면서 대꾸했다. 엄만 쓴 거 싫어하니까 단맛 나는 약초 좀 캐주세요. 이 녀석아, 그런 약초가 어딨냐? 아버진 잘 있으라는 말도 없이 덜컥 전화를 끊었다. 나는 수화기를 들고는 찻길 건너편에 있는 편의점을 무심히 바라보았다. 주황색 티셔츠를 입은 남자가 들어갔고 교복을 입은 여학생 3명이 밖으로 나왔다. 머릿속에 시계라도 들어간 듯 시계 초침 소리가 아주 커다랗게 울렸다. 아버진 산에 올라간 뒤 영영 내려오지 않았다. 아마도 단맛 나는 약초를 구하지 못한 것 같았다. 회사에서 집까지는 지하철로 50분이 걸렸다. 출근 전에 만화책 4권을 가방에 넣었다. 출근하면서 2권을 읽고 퇴근하면서 2권을 읽으면 딱 맞았다.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친구들에게서 서서히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 친구들은 결혼을 했고 아이를 낳아 돌잔치를 했다. 거의 주말마다 뷔페에서 점심을 먹게 되었다. 뷔페에서 초밥이 없거나 갈비탕에 갈비가 없으면 약간 우울해지기도 했다. 그런 날은 행복하게 살아라 라는 말이 도통 나오지 않았다. 동생은 같은 약국에서 일하는 남자와 결혼을 했다. 웃을 때면 눈이 작아지는 게 흠이었지만 그럭저럭 선량하게 보였다. 약국을 차리면 손님들에게 신용을 얻을 것 같은 인상이었다. 부모님이 살았던 시골의 작은 집을 팔고 나와 동생과 동생의 남편이 붓고 있던 적금을 모두 해약했다. 그 돈으로 서울 변두리지만 그럭저럭 번듯한 약국을 차릴 수가 있었다. 퇴근을 하는 길에 만화 대여점에 들렸다. 대여점 사장은 나보다 2~3살이 더 많았는데 카운터 밑에 술을 숨겨놓고는 손님이 보지 않는 틈을 타 몰래 마시곤 했다. 손님이 없는 날이면 나를 붙잡고 오랫동안 수다를 떨었다. 대여점에는 늘 손님이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맞은편에 3배는 더 큰 대여점이 생긴 것이다. 사장이 만화 대여점을 차리기 전에 했던 가게는 김밥 전문점이었다. 한 달이 지나자 옆 건물에 김밥 전문점이 생겼다. 전국에 수없이 퍼져 있는 유명한 체인점이었다. 손님들은 곧 옆집으로 옮겨갔다. 사장은 자신의 불운에 대해 몇 시간이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어쩌다 10,000원짜리 복권이라도 당첨되는 날이면 겁이 덜컥 난다고 했다. 그런 행운 끝에 더 큰 불행이 찾아올까봐 자기도 모르게 몸이 움츠러든다고 사장은 말했다. 나는 엉덩이를 실룩거리며 짱구 흉내를 내주었고 그러자 사장은 새로 한 금리가 드러나도록 시원하게 웃었다. 대리로 진급한 후로는 퇴근길에 언제나 피로를 느꼈다. 결혼식이나 돌잔치에 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친구들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불쑥 들었다. 그래서 나는 만우절이 생일인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인터넷 동호회에 가입했다. 회원들은 자신의 생일날 일어났던 수많은 거짓말 같은 이야기를 해가며 서로를 위로했다. 그 이야기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형제 3명이 모두 만우절에 태어난 사람도 있었다. 어떤 사람이 혹시 일부러 생일을 같은 날에 맞추려고 제왕절개를 한 게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어쨌거나 어머님은 편하겠네요. 생일상을 한 번만 차리면 되니까. 라고 나는 글을 남겨놓았다. 잠이 오지 않는 날이면 얼굴도 모르는 그들과 수다를 떨었다. 만화대여점 사장이 전화를 했다. 혹시 이사를 가셨나 해서요. 하도 안 오시길래. 전화를 받았을 뿐인데도 어디선가 술 냄새가 나는 듯 했다. 고맙습니다. 요즘에 회사 일이 바빠서요. 나는 꾹 참고 예절 바르게 전화를 받았다.
너 다음 주 일요일에 시간 있냐? 친구들에게서도 전화가 왔다. 어쩌냐? 그날 어머니 제삿날인데. 나는 아주 많이 미안한 목소리로 대답하고는 전화를 끊었다. 4월 1일이 되자 만우절이 생일인 사람들의 모임에서 정기 모임을 열었다. 카페 벽에는 커다란 케이크가 그려진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누군가 불을 끄자 가짜 케이크에서 초들이 환하게 타올랐다. 케이크는 야광 펜으로 그려져 있었다. 회원들은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다. 마치 자기에게 그런 축복을 처음 내리는 사람처럼 회원들의 목소리는 나지막하면서도 따뜻했다. 나는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모두들 하나같이 눈을 감고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고 있었다. 자, 왼쪽 테이블 끝부터 돌아가면서 자기 소개를 합시다. 회장의 말이 끝나자마자 카페 벽을 비추는 조도가 낮은 조명을 제외하고 모든 불이 꺼졌다. 사람들의 얼굴 위로 그림자가 졌다. 동호회에서 사용되는 자신의 아이디를 말할 때마다 아 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들려왔다. 내가 앉은 테이블엔 4명의 사람들이 있었다. 맞은편에 앉은 여자는 자신을 돋보기라고 소개했다. 내 기억에 의하면 가입 인사를 한 뒤 한 번도 동호회에 글을 남긴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 돋보기 옆에는 세모라는 아이들을 가진 여자가, 내 옆에는 연탄집게라는 아이들을 가진 남자가 앉았다. 맞은편에 앉은 여자는 모임에 나온 어떤 사람들보다 키가 컸다. 약간 위로 치켜 올라간 눈하고 두툼한 입술이 너무나 묘하게도 잘 어울리는 여자였는데 화장이 짙어서 그런지 약간 천박해 보였다. 우린 모두 동갑이었다. 멋진 일이네요. 세모가 말했다. 뭐가요? 돋보기가 잠시도 뜸을 들이지 않고 바로 되물었다. 지금으로부터 꼭 30년 전 오늘 우리의 어머니들이 서로 똑같이 배를 움켜잡으며 새로 태어날 아이가 어떤 모습일까 행복하게 상상했을 게 아니에요. 세모의 말에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린 자주 건배를 했다. 카페 안은 이내 서로 속이고 속았던 이야기들로 가득 찼다. 나는 한쪽으론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른 한쪽으론 다음에 내가 할 이야기들을 미리 생각해 놓아야 했다. 돋보기는 자기 차례가 되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깨를 으쓱거리며 할 말 없다는 표정을 지을 뿐이었다. 그래서 내 차례는 더 자주 돌아왔다. 가짜 미역국을 먹은 이야기, 싫어하는 여자에게 만우절에 사랑 고백을 한 이야기, 사귀던 여자에게 만우절에 장난으로 헤어지자고 말했다가 영영 헤어진 이야기들을 나는 즉석에서 만들어냈다. 아무도 정말이야? 라고 묻지 않았다. 그건 동호회 회원들이 지켜야 할 규칙이었다. 모두들 기분 좋게 마지막 잔을 들이켰다. 헤어지기 전에 사람들은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는 생일 축하 노래를 한 번 더 불렀다. 나는 돋보기의 어깨에 손을 얹으면서 귓속말로 말했다. 2차 가실래요? 내가 태어나자마자 아버진 고향 마을로 전화를 걸었지. 할머니는 저녁밥을 먹다 말고 마을에서 유일하게 전화가 있는 이장집으로 뛰어갔다고 해. 어머니, 집사람이 애를 낳았어요. 딸이에요. 감이 좋지 않아서인지 할머니의 귀가 어두워서인지 할머니는 아버지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했어. 뭐라고? 아들이라고? 할머니는 자꾸만 그렇게 되물었지. 통화가 길어지자 아버진 그냥 네 라고 대답해 버렸대. 전화 요금이 너무 많이 나오면 안 되니까. 아버지의 말을 믿고 할머니는 소 한 마리를 잡아 동네 잔치를 했지. 하마터면 난 4대 독자가 될 뻔했어. 말을 마치자 돋보기는 안주도 없이 연거푸 소주 2잔을 마셨다. 그리고 회를 치고 있는 식당 주인의 손놀림을 힐끗 훔쳐보았다. 주인은 수족관에서 고기를 잡는 것에서부터 회를 치는 것까지 모든 게 서툴렀다.
가게 입구에는 신장 개업이라고 붙어 있었다. 여자는 처음 만난 날이니까 처음 여는 가게에서 마셔주는 게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횟집 주인은 90도 이상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며 우리를 반겼다. 나도 여자에게 내가 태어났을 때의 이야기를 해주었다. 지방 도시에서 홀로 술을 마셨던 아버지의 이야기를 해주자 여자는 허리를 붙잡고 웃었다. 우린 잔이 부서질 정도로 세게 건배를 했다. 회가 나오기 전에 소주 한 병이 바닥을 드러냈다. 여자는 내가 태어나고 30분 후에 태어났다. 겨우 30분 차이인데 많은 것이 달랐다. 여자는 혼자 맥주를 마시며 드라마 보는 거를 좋아했다. 코미디 프로그램은 전혀 보지 않는다고 했다. 그래서 내가 코미디언 흉내를 내도 웃지 않았다. 서울 외곽에 있는 작은 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수강생이 자꾸 줄어서 고민이라고 했다. 이것 봐. 그거 고민하다가 원형 탈모증까지 생겼다니까. 여자의 정수리 부근엔 머리카락이 둥그렇게 빠져 있었다. 그래도 그렇게 번 돈으로 시골에 있는 할머니에게 소 2마리를 사들였다. 할머니가 치매에 걸렸는데 여자를 볼 때마다 소 잡아먹은 년이라고 욕을 했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난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 어쨌든 갚을 건 갚는 성격이군. 여자를 만나면서 나는 여러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다. 누군가 나에 대해 단정적으로 말을 하면 나도 모르게 이마를 찌푸리는 버릇이 있었다. 붉은 계통의 넥타이가 그다지 잘 어울리지 않았고 왼손보다 오른손에서 더 많이 땀이 났고 고추냉이를 너무 많이 먹으면 딸꾹질을 한다는 것도 알았다. 그런 발견들이 그리 나쁘지만은 않았다. 난 일주일에 한 번씩 여자를 만났다. 어떤 달은 휴대폰 요금이 10만 원이 넘게 나오기도 했다. 몇 달이 지나자 일요일이면 늦게까지 낮잠을 자던 옛날이 그리워졌다. 영화표를 예매하고 극장 근처에 있는 맛있는 식당을 알아내는 일은 생각보다 번거로웠다. 그래서 나는 땀이 덜 나는 왼손으로 여자의 오른손을 잡으면서 말했다. 우리 아이도 생일이 4월 1일이면 좋겠다. 지금 그거 나한테 청혼하는 거야? 여자의 목소리가 약간 떨리는 듯 했다. 너무 추워서 그랬는지 모른다. 첫눈이 내린 날이었는데 얇은 가을 코트를 입고 있었던 것이다. 내 대답은 짧았다. 내가 듣기에도 무뚝뚝했는데 이상하게 여자에게 청혼을 하는 순간 가슴이 하나도 떨리지 않았다. 우린 4월 1일에 결혼했다. 결혼 기념일이 생일하고 같으니 죽었다 깨어나도 잊을 리 없을 거라고 여자가 말했다. 4월 1일엔 결혼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우린 20% 할인된 가격으로 예식장을 잡을 수 있었고 마음에 드는 웨딩드레스도 쉽게 고를 수 있었다. 동생은 여자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다. 지나치게 고집이 셀 것 같다는 게 이유였다. 동생 부부와 저녁을 먹은 다음 날 동생은 전화를 걸어서는 내가 좋아했던 연예인들의 이름을 나열하기 시작했다. 오빤 키가 작고 귀여운 여자들을 좋아했어. 설마 잊은 건 아니겠지? 동생의 말 끝에 딸랑 하는 종소리가 들렸다. 약국에 손님이 들어왔다는 소리다. 손님 왔나 보다. 끊자. 나는 동생의 대답도 듣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동호회 회원들이 돈을 모아 냉장고를 사주었다. 결혼식에 참석한 연탄직배와 세모는 자주 귓속말을 했고 그럴 때마다 다른 회원들이 놀려댔다. 여자는 친구들이 많지 않았다. 난 속으로 생각했다. 미안하다는 말을 하기 싫어하는 성격의 사람들은 친구 사귀기가 그리 쉽지 않을 거라고. 결혼식이 끝나갈 무렵 사회자가 만세삼창을 시켰다. 내 알을 낳아도. 나는 두 팔을 높이 들고는 큰 소리로 외쳤다. 하객들이 일제히 웃었다. 결혼식을 무사히 치렀다는 안도감보다는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웃겼다는 자부심이 더 크게 느껴졌다. 음식이 너무 형편없어. 그래도 해파리 무침은 먹을만 하던데. 갈비가 어찌나 질기던지. 식당에서 내려오는 손님 둘이 나누는 이야기를 듣다가 나도 모르게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차라리 신부가 박복하게 생겼다거나 신랑이 좀스럽게 생겼다는 말을 듣는 게 덜 부끄러울 것 같았다. 곱게 한복을 차려입은 동생은 자주 눈가에 고인 눈물을 닦아냈다. 조카는 엄마가 눈물을 흘리자 자기도 따라서 울어댔다. 어찌나 서럽게 우는지 마치 내가 영영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떠나는 사람 같았다. 공항엔 신혼부부들이 너무 많았다. 모두들 똑같은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비행기를 기다리는데 누군가 내 등을 쳤다. 자기야, 어디 갔었어? 돌아보니 그 사람은 나와 똑같은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여자가 입은 것보다 훨씬 잘 어울렸다. 우리와 똑같은 티셔츠를 입은 커플은 우리와 같은 비행기를 탔다. 여자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옷을 갈아입자고 했다. 뭐 어때? 내가 보기엔 당신이 훨씬 예쁜걸. 내 말에 여자는 입을 삐죽거렸다. 그 말이 아니야. 이 옷이 저 남자에게 훨씬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당신보다. 비행기가 출발해서 내릴 때까지 우린 말을 한마디도 안 했다. 승무원이 주는 음료수도 마시지 못하고 우린 짧지만 평온한 단잠을 잤다. 우린 태어나서 처음으로 유채꽃을 보았다. 꽃밭 사이에서 사진을 찍으려 줄을 서 있는 신혼부부들을 보는 순간 사진을 찍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다. 가자.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 여자는 이미 꽃밭 사이로 걸어가고 있었다. 나는 그 뒷모습을 사진으로 찍었다. 저녁엔 제주 시내에서 유명하다는 갈치구이 집에 가기로 했다. 여자는 어느 신문에서 오려낸 음식점 기사를 내게 보여주었다. 신문에 그려진 지도는 너무 복잡했고 신혼여행을 가기 위해 얼마 전에 배운 내 운전은 너무 서툴렀다. 1시간 이상을 헤매고 나자 배가 고파서 더 이상 운전을 할 수가 없었다. 할 수 없이 우린 아무 식당에나 들어갔다. 제주도는 갈치가 유명하니까 어느 식당이나 갈치구이가 맛있을 거야. 내가 그렇게 말하자 어느 순간이나 긍정적으로 말하려고 노력하는 내가 때론 답답하다고 여자가 대꾸했다. 우린 자리에 앉자마자 물을 3컵이나 마셨다. 갈치구이는 생각보다 맛있었다. 밥 한 공기를 더 시켜서 사이좋게 나눠 먹었다. 다음 날 우린 새로운 티셔츠를 입었다. 카키색 티셔츠였다. 유명 메이커 할인 매장에서 50% 할인된 가격에 산 거라고 여자는 말했다. 옷장을 보니 똑같은 티셔츠들이 모두 4장씩 있었다. 신혼여행은 2박 3일인데 여자는 어쩌자고 5장의 티셔츠를 가지고 왔을까? 나는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다. 산곤부리에서 우리와 똑같은 티셔츠를 입은 커플을 만났다. 그들은 우리를 보자 멋쩍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우리도 그들에게 손을 흔들어 주었다. 점심을 먹는데 식당 맞은편에서 또 똑같은 티셔츠를 입은 커플을 만났다. 호텔로 돌아가서 옷 갈아입을까? 한치덮밥을 먹다 말고 여자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나는 카키색 티셔츠를 입은 커플이 카운터에서 계산하는 모습을 힐끔 훔쳐보았다. 자세히 보니까 우리 거랑 다르네. 색도 더 짙고. 아름다운 길들이 많았다. 우린 아무 곳에나 차를 세워두고 아스팔트 길을 하염없이 걷다가 되돌아오곤 했다. 길을 걸으면서 자기의 비밀을 하나씩 이야기했다. 난 잠을 잘 때 침을 흘려. 난 코를 고는데. 난 초등학교 때 도둑질을 한 적이 있어. 나도 초등학교 때 슈퍼마켓에서 껌을 훔친 적이 있는데. 그러다 갑자기 여자가 뛰기 시작했다. 나도 따라 뛰었다. 이건 진짜 처음 고백하는 건데
나 수술한 적 있어. 여자가 달리기를 하면서 말했다. 뭐야, 성형수술? 그럼 내가 속은 거네. 오랜만에 달리기를 해서 그런지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여자가 제자리에 멈추더니 낄낄거리며 웃었다. 그리고는 자기 눈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전엔 돋보기 같은 안경을 꼈었거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이상하게 만화 대여점 사장의 얼굴이 떠올랐다. 난 조수석에 앉아있는 여자를 보았다. 여자는 잠들어 있었다. 난 오른손을 뻗어 여자의 이마를 살짝 만져보았다. 여자의 이마에서 어떤 온도도 느껴지지 않았다. 있잖아,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은 10,000원짜리 복권에만 당첨돼도 겁이 난대. 그런 사소한 행운까지도 자기 몫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나. 정말 바보 같은 사람이지. 여자는 잠결에 내 이야기를 들었는지 몸을 뒤척이며 바보 같아 라고 대답했다. 엑셀레이터를 밟는데 어디선가 숨이 턱 막힐 정도로 진한 꽃향기가 났다. 난 창문을 열고 심호흡을 크게 했다. 그러고는 잠들어 있는 여자를 깨웠다. 일어나 봐. 이 냄새 좀 맡아봐.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맞은편에서 트럭이 라이트를 환하게 켠 채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여자는 눈을 감은 채 와, 향기 좋다 라고 중얼거렸다. 우린 TC로 이사를 왔다. 서울의 18평 아파트 전세금으로 이곳에서는 34평 아파트를 얻을 수가 있었다. 아침마다 나는 달리기를 했다. 처음엔 5km도 뛸 수가 없더니 지금은 10km를 뛰어도 그다지 힘들지 않았다. 아파트 입구에서부터 TC에 유일하게 있는 대학의 정문까지가 딱 10km였다. 아내와 싸운 날에는 그 길을 2번 왕복하기도 했다. 아내의 몸무게가 80kg을 넘어가면서 나는 운동의 강도를 조금 높여야 했다. 팔 힘을 기르기 위해 밤마다 팔굽혀펴기를 했다. 난 어느 CF에서 본 팔굽혀펴기를 하는 건전지 흉내를 내었다. 팔굽혀펴기를 하는 나를 보면서 아내는 말했다. 나보다 오래 살아야 해. 아내의 말처럼 난 정말 오래가는 건전지가 되어야 했다. 그래도 아내를 안아 올릴 때면 2팔이 저절로 떨렸다. 휠체어를 몰고 갈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았다. 어느 곳을 가나 늘 계단이 있었다. 그럴 때면 나는 아내를 안고 계단을 올라가야 했다. 땀이 하도 많이 나서 난 땀 흡수가 잘 되는 면 티셔츠를 주로 입었다. 우린 주말마다 극장에 갔다. 아내는 내가 운전하는 차는 타지 않았다. 내 잘못이 아니라 중앙선을 넘어온 트럭의 잘못이라고 아무리 말해도 아내는 믿지 않았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극장까지 걸어가야 했다. 다행히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극장이 하나 있었다. 오래된 극장이었는데 요즘 유행하는 복합 상영관에 밀려 손님이 그다지 많지 않았다. 문제는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거였는데 아내는 그 문제에 대해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다. 영화를 보는 동안 아내는 내게 친절했다. 팝콘을 입에 넣어주기도 했다. 나는 모이를 받아먹는 어린 새처럼 아내 쪽으로 입을 벌리며 영화를 보았다. 어느 날 영화를 보고 난 후였다. 계단을 내려오는데 아내가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면서 말했다. 우리 다음 주부터는 비디오 볼까? 나는 너무 힘들어서 대답할 기운도 없었다. 그래서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휠체어를 밀고 집으로 오면서 아내는 자꾸만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왜? 내가 물었다. 그거 알아? 일주일 만에 세상은 몰라보게 변해. 당신 눈엔 늘 똑같아 보이지? 그런데 지난주에 눈에 담아두었던 풍경들이 지금 내 눈엔 하나도 보이지 않아.
보도블럭이 고르지 않아 나는 휠체어를 미는 두 손에 힘을 꽉 주어야 했다. 다음 주에도 영화 보러 나오자. 난 하나도 안 힘들어. 아내가 두 손을 뒤로 뻗어서 휠체어를 미는 내 손을 살짝 만져주었다. 아내는 다이어트를 시작했다. 간식으로 먹던 슈크림빵을 모조리 버렸고 허기가 느껴질 때마다 칼로리가 없다는 뻥튀기를 먹기 시작했다. 아내가 9개까지 모은 피자 쿠폰을 버리는 걸 보고 난 다음 나는 아내를 위해 싱크대를 새로 맞추어 주었다. 나는 아파트 뒷산을 자주 산책했다. 비가 오고 난 다음 날이었다. 작고 통통한 발자국이 길가에 보였다. 발가락까지 선명한 걸로 보아 누가 맨발로 걸은 모양이었다. 어떤 발자국은 발바닥에 난 주름까지 보이는 듯 했다. 나보다 작은 발이었다. 그 위에 내 발을 포개가며 길을 걸었다. 발자국은 아주 길게 이어졌다. 산길을 걸으면서 난 아버지를 생각했다. 단맛 나는 약초를 구했을까? 길가에 난 민들레를 뽑아 그 뿌리를 씹었다. 썼다. 이거 참 맛있네. 난 큰 소리로 말했다. 내 목소리가 이제 막 어둠에 잠기려는 나무들 사이로 사라졌다. 발자국은 어느 순간 뚝 끊어졌다. 그리고 그 발자국을 끝으로 어떤 발자국도 보이지 않았다. 아내는 소파에 앉아서 잠이 들었다. 나는 아내 옆에 앉아서 아내가 보던 드라마를 마저 보았다. 참, 나 드라마 봐야 하는데. 한참 만에 잠에서 깬 아내가 말했다. 나는 아내에게 드라마의 줄거리를 이야기해 주었다. 남자 주인공이 너무 매력 없다는 말도 해 주었다. 아내가 좋아하는 탤런트였다. 우린 중국에서 인기가 있다는 가수들이 나오는 토크쇼와 시사 다큐 프로그램과 시트콤을 번갈아 가면서 보았다. 리모컨을 누르는 사람은 주로 아내였다. 텔레비전 정규 방송이 모두 끝나자 나는 아내를 안아 침대에 뉘어주었다. 당신 아까 산책하러 가서 왜 그렇게 늦었어? 졸린 목소리로 아내가 물었다. 뒷산을 산책하다가 호랑이를 만났어. 역시 졸린 목소리로 내가 대답했다. 정말이야? 나는 아내의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아내와 내가 가입한 인터넷 동호회의 첫 번째 규칙을 나는 잊지 않고 있었다.